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그리고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지원 씨하고 3명이 완전체인데 잘 안 되네요. 예, 지난주 또 이준석 최고가 미국 출장 가는 바람에 저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계속 댓글 달았는데 관심도 못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준석 이름으로 댓글 단 게 접니다.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죠. 왜 갔어요? 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또 이제 한국에서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갔습니다. 그래. 초대받아서. 오늘 박지원 씨가 빠진 거는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각 방송국마다 라디오 DJ들이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거기 대타로 아마 오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 항상 궁금한 게 휴가를 왜 항상 제일 더울 때 갈까요? 그러니까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제일 될 비쌀 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아니 이 이게 의원이 저는 그거라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공장 시절에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건 라인을 통째로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가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응? 방학 기간 맞춰서 뭔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결혼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휴가도 이제 좀 약간 그 관점 벗어나서 늘상 좀 휴가를 갈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 여름 휴가, 보통 여름 휴가만 가는데 겨울 휴가도 갑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업주들이 그걸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휴가 간다 그러면 눈총 받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데 뭐 사실 정해진 날짜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앞장설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깔끔하잖아요. 지금 깔끔하지는. 지금 앞장설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 퇴진파가 앞장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 이따가 본격적으로 해볼 테고요. 그 앞서 3부에서 우리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가면서 이준석 최고 만나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포옹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러던데 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뵀던 분들입니까? 저희가 어지르면 항상 치우시는 분들이죠. 네.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뒤에서 가장 이제 그 국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예. 저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항상 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정치인들이 다소간의 갑질을 할 때 예. 이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분들한테 잘했었나 봐요. 되게 반가워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뭐 못할 게 딱히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뭐 갑질을 할 만한 권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원래. 네. 그래요. 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진 바른미래당 당권 파대 퇴진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당을 떠나라 요구 중인데 일단 어제죠. 예. 어제 세게 부딪힌 이유는 뭡니까? 이제 혁신위원 권성주 위원이 이제 단식을 이제 12일째 했는데 예. 사실 그때 이제 계속 단식 요구가 손 대표에게 혁신안 상정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예. 손학규 대표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회의장 나갈 때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 문을 막아서니까 이제 뭐 나가기 위해서 그 밀치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예. 그 혁신위원이 이제 단식했던 혁신위원이 밀려서 지금 이제 119 실려갔습니다. 예. 그 손학규 대표는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몰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원래 대화하기 싫은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뭐 예전에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광우병 시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시민들의 시위 같은 경우도 대화하자 우리 말 좀 들어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런 어떤 저항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보면은 결국 대화하자는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그런 자리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자리요?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회의에 안 나가야지요.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회의 자리입니다. 그게 저희. 최고위원인데 안 나가면 더 의미가 있죠. 아니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가 아니면 고개 들이젖히고 눈 딱 감고 이러고만 있던가. 제가 참 이 사진 운이나 이런 게 참 없다고 해야 될까요? 운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뭐 그때 이번에도 손학규 대표랑 그 신랑인 사이에서 손학규 대표님이 하도 이제 약간 좀 희한한 말씀하셔서 허탈해서 웃는 표정이 찍혀가지고 그리고 책상 탁 치는 거. 단식하는데 웃냐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단식하는 분들이랑 같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를 사는 건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 어떻게 하겠다. 지지율이 10% 안 되면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안 하신다는데요.
본인의 워딩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한다고? 뭐 사실 뭐 지금 전혀 그럴 의지가 없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측근들 같은 건 이미 그렇게 몇 번 확인해 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추석 때 10%가 안 된 것은 또 이 퇴진파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학교 대표 입장에서는 같이 합쳐갖고 우리가 합심해서 나아갈 때 10%가 나오는 거지. 네. 그렇게 자꾸 발목 잡았는데 이게 논리가 맞느냐 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발목 잡은 건 저희가 정확히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하시는 대로 다 하시게 했습니다. 저희가 막은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 손학규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예.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중책을 지닌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법을 위반하고 이래도 형사소추는 안 되고 탄핵 심판이라는 아주 엄중하고도 무거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당대표도 이제 사실 근데 당대표는 이제 약간 이게 저희 당원 당규 미비점인데 탄핵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겠죠. 오신환 원내대표는 왜 눈물을 보였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오신환 대표도 예. 지금 원내대표로 잘 나가고 이러지만은 사실 15년 가까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청년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예. 어렵게 청년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자는 말에 이제 밀치고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불현듯 과거에 자신의 과거가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정당이든지 젊은 정치인들이 뭐 대화하자 이런 말 했을 때 실제로 대화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이제는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라는 당내 2인자가 됐는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분이 또 감정이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돌아오실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디 계시대요? 그 도이칠란드. 아직도 안 오셨구나. 네. 총선 전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이 있어야죠. 안철수 예. 대표는 우리 당의 그 자산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근데 그 있잖아요. 그 같은 상품도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이제 TPO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 맞춰서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원래 이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자숙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이밍 잘 봐야죠. 그거 자숙기간 되게 오래 걸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또 자숙기간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 들어오건 욕은 먹을 욕은 먹어야 되고. 예. 근데 국민들이 딱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 이 타이밍 재는 게 참 힘든데. 언제라고 봐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컨설팅을 진짜 하지. 어렵겠다. 와 정말 어렵겠다. 왜냐면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누가 항상 복귀한다 그러면 뭐 지진이 난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무슨 나라에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처럼 그게 뭐 그분들의 탓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징크스화 돼버리면 상당히 정치하는데 부담되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복귀하라는 시점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님이 항상 타이밍 못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데 네. 비당권파 위주로 해서 어떻게 탈당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잘한 건데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스님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은 스님이 떠나야 된다 이런 거와는 예. 다르게 저희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 합당할 때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계가 이제 당을 합당해서 바른미래당 만들기로 합의할 예. 때 해놓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손학규 대표님은 그때 당에 안 계셨어요. 나중에 영입된 분이거든요. 근데 창당 정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나중에 참여하신 손학규 대표님이 의중대로 당이 굴러간다? 글쎄요, 그거는 약간 저희가 나가는 상황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싸우는 것만 보이지. 예. 저희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혐한 얘기는 다 끝내고 그 TV 나오는 건 좀 이제 좀 정리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 싸우는 모습 자꾸 나오면 뭐 정치 흉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민주평화당도 지금 시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평화당 반당권파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 네. 제3지 얘기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호남 정당을 한번 성공시켜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한번 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호남 정당을 성공시키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예. 사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개별 구성원들을 보고 표를 던진 건 많지 예,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또는 안철수 대표와 비견할 만한 대선 주자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게 전략이 될 수 있느냐는 저는 약간 어렵다 보고 이번에 뭐 10분인가가 이번에 무슨 뭐 그 탈당 선언하시면서 탈당하시는 액션을 취하면서 뭔가 예. 서명서를 내셨는데 거기에 또 박지원 의원은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이 기획자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제가 방송에서도 뵈가지고 대표님은 왜
그 기획자 비슷한데 그 왜 이름을 빼셨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언론 보면 알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뭐 언론 안 봐도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강성범 씨는 어떻습니까? 그 선거 앞두고 항상 이렇게 합종연행, 이합집산 뭐 이렇게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공천되고 자기가 선거에서 이기고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행태들을 보면 지금 뭉쳐야 될 부분이 있고 자기 목소리 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는 뒷전에 놔두는 국익.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또 공허한 소리겠지만 제발 그런 모습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예인들도 파벌 많이 짓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아니 저는 그게 항상 신기했어요. 그 예전에 KBS에서 대하 사극 많이 할 때 왕은 항상 최수종 씨인데 정권에 따라서 신하는 싹 깔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예. 저같이 그냥 그러니까 왕은 계속 최수종 씨인데 신하가 싹 깔려요 계속. 그러니까 전하 이런 분들이 항상 유심히 살펴보면은. 근데 그분이 이제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후배들이나 뭐 동료들이 많이 따르는 거겠죠. 뭐 그 개그맨들도 다 뭐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거기도 정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개그맨들도 그 물론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누구랑 더 친하면 어디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작가도 미리미디어 사단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할 말이 없네. 예, 돌려받기의 할 말이 없네. 대표적인. 할 말이 없네. 예. 강동원 씨 아까 그 뭉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강성범 씨 입장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일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을 때는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너무 세게 나간다. 정부에서.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매한 국민들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나갔어요. 근데 본인이 보수라고 밝히신 어르신 여러분이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험한 말로 일본을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보수지만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니거든요. 보수라는 게 원래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끌어와서 그런가 국민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라는 거는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나라 최고 이 개념으로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보수분들까지 다 일본에게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니까 이제 정치권들도 그렇고 그 언론들도 조용히 하기 시작했고 정치권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명분은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일이냐 극일이냐 논란에서 보통 극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좀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극일의 메시지를 내신 거는 저는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언뜻 보면은 뭐 최재성 의원의 의병 발언이나 아니면 조국 수석의 죽창 발언을 보면은 그건 극일보다는 반일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의 기조가 또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 방향이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극일이라면 극일의 방법을 놓고 이제 여당과 여당이 경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 대체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극일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국제 무역 질서에서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다 할 수 있냐라는 건 또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다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무역이 좀 막힌 나라들이 한번 선택했던 길이거든요. 남미도 예전에 보면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탄압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생산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냉장고부터 뭐 자동차에 다 남미에서 다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품질은 좀 안 좋아가지고 실제 쓸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최대 목표는 국제적 분업 체제를 지키는 데 있다지 사실 일본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뭐 대체품을 생산하겠다는 거지 꼭 그게 다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보수지만 뭉클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범 씨가 맨 처음에 불만을 토로했던 건 아마 언론 같아요. 이게 특정 언론에서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불매운동 소용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일제강점은 국제법상 합법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논조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풍이 불었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놓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조용히 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썼던 언론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타이밍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다. 거기 우리 공화당 사람들도 와서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와서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네. 했다고 그래요? 제가 참 원래 그런 자리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네. 참 없는데 어제 어쩌다 보니까 저랑 친한 김영우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옆에 앉으려다가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황교안 대표랑 이현주 의원 뒷자리 가운데에 앉았더라고요. 아, 거기 갔어요? 예, 갔어요. 그래가 했는데 저는 원래 이현주 의원이랑 다소 친분이 있어서 간 건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대한애국당 그리고 그 우리공화당의 예, 예. 홍문종 대표가 오다 보니까 뭐 보수 대통합의 분위기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정작 바른미래당에서 간 건 저밖에 없고, 예, 그 우리공화당에서 홍문종 대표 온 거밖에 없는데. 얼굴이 좀 튀어요. 제가요? 네, 많이 튀어요. 그러면 이준석 최고 출판 기념회에 이현주 의원 왔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복잡한 사정인 게, 그 가까이까지 오셨습니다. 예. 그러나, 예, 모 예. 인사와의.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어쨌든 이게 있던 게 뭐냐면요. 그 이현주 의원이 간 곳에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현주 의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론의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22분인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데 사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면 100명 단위로도 옵니다. 의원들이.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 1층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3당에서 누군가 한 명씩은 왔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 간 게 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당을 대표해 간 것도 아니고 뭐 대표적 최고위원이면. 근데 뭐 사적인 친분으로 간 거고 당연 손학규 대표가 쫓아낸 분이 이현주 의원이니까 사실 뭐 네. 그런 대표성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야, 보수의 통합이 이현주 의원으로 이루어질 줄이야. 아니 그런 분석을 뭐요? 어떤 언론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문연대라는 큰 틀 안에서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지난번 대선 때도 반문연대, 뭐 빅텐트론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반문연대는 제가 뭐 이현주 의원이랑 친분이 있건 말건 간에 제가 항상 반대해왔던 게 뭔가 새로운 보수라 그러면은 우리의 경제관은 뭐고 안보관은 뭐고 교육관은 뭐고 그렇죠. 사실 이게 뭔지를 이제 밝히고 가야 되는데 반문연대가 너무 싼티나잖아요. 이제 새로운 보수 하기에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나중에 5년 지나 퇴임하면은 그럼 반문연대는 그다음에 뭐 할 겁니까? 예. 이게 예전에 진보가 실패할 때 뭘 했었냐면은 우리는 안티 MB다, 뭐 안티 박근혜다를 갖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수는 항상 안보, 경제, 교육의 3축을 가지고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보는 그 사이에 발굴했던 게 환경, 인권, 노동이라는 3축을 발견한 것인데 저는 그 노력이 있어서 진보가 집권한 거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권한 거 이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3축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보수는 과거에 낙수 경제론 그다음에 네. 뭐 대북 강경 안보 그리고 뭐 경쟁 교육관 이거 세 가지가 이제 좀 퇴색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뭐 반문연대가 얼마나 그 싼티나고 한정적인 주제입니까? 전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결과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만일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고 마무리합시다. 자, 6월 국회에서 결국은 추경이 불발됐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추경안 처리 지연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얘기해서 줄이면 되잖아요. 예. 일단 해갖고 뭘 해야죠, 지금. 이 추경안 안에 지금 민생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자체를 안 하면서 많다 적다 지금 안 해주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7월 10일 날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에 요청한 게 이번에 일본의 무역 그 분쟁 때문에 예. 1,200억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 받아가지고 3,000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결을 열었더니만은 7,800억이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강선법 씨가 차를 사러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중형차 한 대 사러 갔는데 처음에 1,200만 원쯤이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이거 옵션 달면 3,000만 원입니다. 예. 돈 내려가니까 7,8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그 가게 박차고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요, 1,200만 원에 사면 되잖아요. 얘기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건 줄이고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 추경안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당연히 할 일이고, 그거 하려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7천억은 너무 하지 않냐, 7, 8천억은 너무 하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또 이제 2,7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역할이죠. 그런데 야당의 역할. 이거 하는 과정 자체를 뭐 추경 방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처음에 7,800억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이 이거거든요. 사실 추경이 좋고 나쁨보다도 이게 적절한 거 아닌가.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차를 사면은 1,200에 3,000이 했으면은 뭐 오히려 영업사원이 설명을 해야죠. 이게 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리고 무슨 버튼 시동이 되고 이거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너무 많이 끌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예산이라는 건 원래 감액 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는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증액 심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7,800억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좀 늦춰지는 거지. 대체적으로 뭐 추경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봅니다.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조건 안 걸고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 그 7,800억을 아직 못 줄인 게 있는데 그거 좀 잘 줄여지면 될 거다. 국방장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 문제는. 그분은요, 애초에 해임결에 이제 알아서 사퇴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뭐 러시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지? 우리 전폭기가 우리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 계속 들읍시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